회계 자체가 그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그 재산과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회계라는 걸로 일단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보여질 건데, 그럼 그 재산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래, 특정 시점에 재산을 재무상태표라는 형태로 보여주고, 그 재산의 변화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형태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재산은 재무상태표로, 재산의 변화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그럼 재무상태표, 재산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재산을 재무상태표로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럼 재산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럼 재무상태표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재산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나오겠죠. 아파트, 재산이라는 게 사실 좀 포괄적인 의미긴 하죠. 거기에 그게 순재산인지 순수한 내 재산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와서 말하는 재산까지 포함하는 건지. 근데 일단 우리가 재산이라는 형태를 보여줄 때 재무상태표를 보여주는데, 그 재무상태표를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냐? 자산이라는 형태. 이 자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재산이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산은, 그러니까 현금을 내가 수중에 갖고 있으면 현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소유권이 내 걸로 돼 있으니까 내가 뭐 부수고 싶으면 부수고, 다시 뭐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리모델링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자산 형태로 이렇게 재무상태표 이쪽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혼자서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목록들을 표시한 거고, 자산이란 건, 부채는 내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돈, 내게 아닌 거죠. 내 자산 중에서 내게 아닌 거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 자산을 취득하는 거, 그 부분을 나타내 주는 게 부채. 그 자본금이란 건, 이건 원래 내 돈이었던, 내 거였던 거죠. 내 몫은 원래 4천이었는데 내가 4천짜리밖에 못 사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4천만 가지고 있다고 집을 4천짜리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비록 4천밖에 없지만 1억 6천이라는 돈을 빌리면 난 2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몫은 원래 4천이었지만 외부한테 1억 6천을 빌려서 은행에 나는 2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된 거죠. 요런 내 재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재산의 변화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재산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우리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을 수익이라고 하고 감소하는 부분을 비용이라고 본 거죠. 즉 그 재산의 변화를 사실 늘어나고 감소한 결과물로서 보여줘도 되거든요. 재산이 어제보다 오늘 딱 지났는데 100원만큼이 늘어났다. 이 늘어난 걸 순액만큼 100원으로 딱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내가 300원을 벌었는데 200원을 써서 100원만큼 늘어났다 라고 보여주는 게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다 어떤 재산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도 나타내고 비용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게 좀 더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는 거고, 그렇게 재산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별도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어난 수익하고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이 생겼지만, 수익에서 지금 비용을 차감했잖아요. 원래 비용을 차감한 거거든요.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이 생겼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비용에서 이익을 가산하면 수익이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고, 그럼 이제 회계 기간이란 거 왜 필요하냐?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재산의 변화가 10원인가가 중요하고, 그 기간 자체가 그럼 1년이다. 1년이라는 기간을 갖는 거, 동일한 기간, 내가 지금 재산 변화가 동일하게 100이었다면 그 재산의 변화가 과연 1년 동안의 변화냐 1년 동안의 변화인지, 그게 6개월 동안의 변화인지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100원의 변화지만
그러니까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100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 1년 동안 100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원을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원을 얼마 동안 벌었다는 게 중요하니까 회계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봤고요. 어제까지 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22페이지에 있거든요.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뭐 이거 사실 교재가 뭐 지금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꼭 교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돼 있냐? 일단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면서 할까요?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산, 현금 얼마, 아파트 얼마, 대출금 얼마 이렇게만 딱 세 가지만 주어진 거예요. 그 예제 세 가지만 현금은 이 사람이 뭐 하나도 없었고 아파트는 2억이었고 대출금은 1억 6천이었대요. 이렇게만 딱 예제가 주어졌는데 이거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만드냐고 질문이 왔거든요. 지금 보면 재무상태표에는 현금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대출금이 있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제에 목록이 없던 거예요. 근데 재무상태표를 그럼 어떻게 만드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고 아파트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대출금까지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본금이라는 거는 그럼 이게 현금은 처음에 있었을 테니까 현금을 두 번 표시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금이 두 번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그냥 내 몫인 거예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 이 자산이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돈이 1억 6천이라면 나머지는 내 거겠죠.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예시해서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자본금이라는 걸. 그냥 거기서는 이제 표시할 때 그렇게 해놨어요.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이라고 그냥 표시해놨거든요. 자산하고 부채만 주어져도 그 나머지가 내 거니까 그냥 거기서 굳이 자본금이 얼마다라고 주어지지 않아도 재무상태표는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질문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서 이 표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뭐 굳이 책이 없어도 되는데 3챕터의 마지막에 있는 키포인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문제 형식인데 다음 중 자산이 아닌 게 뭐냐요. 처음에 현금이 있었고 건물 있었고 상품 있었고 마지막에 매입 채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는 채무라고 돼 있잖아요. 매입 채무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는 분은 그런 거죠. 자산은 부채랑 자본인데 그게 매입 채무가 부채면 그것도 자산 아니냐. 근데 진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등식만 보고 하시는 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산이 아닌 걸 찾으려 해놓고 부채까지 넣어놓으면은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어쨌든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산이라는 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건 사실 금액적인 의미예요. 이게 어떤 자산을 표시하는 목록 그리고 대출 그러니까 부채를 표시하는 목록 자본을 표시하는 목록은 자산 다르고 부채 다르고 자본이 다른 거죠. 근데 이것들의 가치는 자산의 총 가치는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가 자본이라는 의미에서 이 등식이 있는 거지 이게 자산이 부채랑 자본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장까지 했었으니까 6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챕터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가 뭐냐면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럼 재산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줬냐? 저희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여줬는데 포괄손익계산서가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 재산의 변화를 플러스로도 보여줬고 마이너스로 보여줬죠. 네.
근데 그 플러스를 보여주고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게 그 가운데 어떤 더 효과를 얻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재산이 커피 사업을 하는 내 재산, 내가 커피를 지금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나란 사람이랑 지금 옆집 사장님이랑 저랑 옆집 사장이면, 저는 이제 여기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여기 카페벤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어떤 재산의 변화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가 앞에서 보던 거랑 약간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던 거는 수익이 오른쪽에 있었고 비용이 왼쪽에 있었고 어떤 그림, 네모난 그림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줄로 이렇게 표시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매출, 비용 이렇게 인식할 때 이런 표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 손익계산서를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일렬 순서대로 매출액, 비용, 그다음에 영업이익, 영업비용 이런 식으로 이런 위에서부터 아래의 형태로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랑 이 옆집 커피 하는 사람이 옆집 커피 가게가 똑같이 어제하고 오늘 달라진 재산이 얼마냐면 지금 이상으로 보면 50만 원이에요. 난 50만큼 지금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옆집 사장님도 똑같이 50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 둘의 재산 변화가 똑같은 거냐? 물론 변화 자체의 결과값은 동일하죠. 근데 그 변화를 보여주는 방법이 약간 다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둘 다 수익이랑 비용 형태로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여기다 가로를 쳐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매출액이라는 건 수익이고 매출 원가는 비용이고 판매 관리비는 비용이고 영업의 수익은 또 수익이고, 다 수익이랑 비용이라는 말이 써있죠. 비 아니면 수익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하고 비용을 보여주는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수익하고 비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결과값도 똑같아. 당기순이익도 똑같은 거예요. 내 재산이 늘어난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두 개가 똑같은 회사냐, 똑같은 곳이냐, 똑같이 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냐라는 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돈이 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보여주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사, 나란 사람.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일단 재산의 변화라는 결과값은 50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이 커피를 팔면서, 이 회사가 지금 커피를 팔려고 만든 회사인데, 커피를 팔면서 이 회사의 설립 목적에 대응하는 거, 이 회사가 어떤 영업을 하려고 했냐, 커피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거든요. 커피를 판매하려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실제로 그 커피를 판매하는 영업을 했을 때 얼마를 벌었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커피를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60만 원이라는 이익을 낸 거고, 이 두 번째 회사는 30만 원이라는 이익을 낸 거예요. 두 번째 회사는 다르죠.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지금 분명 커피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였는데, 커피를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한 회사는 커피를 팔면서 60만 원을 벌었고 한 회사는 커피를 팔면서 3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 회사 30만 원밖에 못 버는 커피 회사는 그 커피집에서 갖고 있던 책상을 팔아가지고, 커피집에 갖고 있던 책상을 하나 팔아서 3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6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산 증가는 이쪽 스타벅스 커피나 이쪽 카페벤의 커피나 동일하게 50만 원의 재산이 증가했거든요. 두 집 모두. 스타벅스도 50만 원의 재산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카페벤에도 50만 원이란 재산이 증가했어요. 그 결과값은 동일하지만 그 돈이 얻어진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라는 이 차이, 똑같은 이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이익, 여기도 이익이고 여기도 이익이잖아요.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 회사가 정말 커피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 네가 그럼 커피를 만들어서 판 건 얼마고, 커피를 만들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생긴 비용들 있잖아요. 어쩌다가 생긴 수익, 그것까지 다 고려한 재산의 변화는 과연 얼마냐. 재산의 변화는 이렇게 동일했다면 커피를 팔아서 판매해서 얻은 이익은 다르다는 거죠.
한 곳은 커피를 팔아서 똑같은 곳이지만 60만 원을 벌었고, 한 곳은 커피를 팔아서 3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아, 영업 활동으로서 번 돈이 얼마고 그 외에 활동으로.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죠. 우리가 커피에 있는 테이블들을 커피집에 있는 테이블을 매번 팔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냐면, 그럼 내일은 도대체 이 회사들이 얼마를 벌 거냐? 스타벅스는 도대체 내일 얼마 벌 거고, 카페베는 내일 도대체 얼마를 벌 거냐라는 거를 저희는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건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내일 스타벅스는 과연 커피를 팔아서 얼마를 벌까요? 스타벅스는 아마 60만 원을 벌겠죠. 근데 카페베네는 그냥 뭐 아마도 30만 원 비슷하게 또 벌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하루만큼 영업을 해서 그 재산 변화는 동일했을 거예요. 완전히 동일했다면 재산이.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을 예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스타벅스는 내일은 6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카페베네는 내일 30만 원밖에 못 벌겠구나 라고 그렇게 예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거면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죠. 플러스는 다 한 줄로 세우고 비용을 다 하나로 표시한다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영업활동이랑 영업활동 이해 정보가 구분되지 않았을 테니까. 수익을 다 한 줄로, 아, 수익 우리 100만 원 한 줄, 비용 50만 원 한 줄 이렇게 표시했다면 둘 다 수익은 100만 원이고 비용은 50만 원이고 똑같거든요. 근데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재산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정보를 누군가한테 주고 싶은 거죠. 회계라는 게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플러스 수익도 보여주고 비용도 보여주면 이 수익하고 비용을 보여주는 방법이 누군가한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정말 숫자만 적어놨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순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아닌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챕터는 보면은 거기까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6장을 다시 한번 보면 단기순이익과,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럼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장은 회계에서 계정은 어떤 거냐고 일단 제목이 되어 있네요. 계정이란 말이 좀 생소하죠. 계정이란 말 자체가 사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생소했어요. 아, 전 사실 지금도 생소해요. 계정. 어쨌든 10년도 넘었는데 회계사 한지도 계정 이 말 자체도 계속 생소한, 저도 아직도 생소하거든요. 계정이 뭐냐면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표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회계 정보를 주잖아요, 누군가한테. 그 정보를 주는 그 목록들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주죠?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로 주잖아요. 그걸 줄 때 그 실제로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를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내 재산,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재산 목록을 여기다 적었거든요. 재산 목록을 지금 적어놨잖아요. 현금이 얼마 있고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있고 차량이 얼마짜리가 있다. 차량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을 내 자산은 2억 2천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2억 2천이라는 자산이 현금, 아파트, 차량이라는 걸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 현금, 아파트, 차량이라는 게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인 거죠, 이름. 내 재산들의 이름. 근데 자산만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부채의 이름. 요 대출금. 사실 이게 대출금은 그냥 처음에 편하게 받아들이라고 대출금을 적어놨는데 차입금이라는 형태로 계정 과목에 적긴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 자산의 목록을 보여주는 내 자산들의 이름 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한 이름, 이것도 계정이에요. 내 자본, 내 몫인데 이 내 몫에 대한 내 몫을 어떻게 구분해 놓을 거냐라는 이름, 이게 계정 과목이에요. 여기서 계정 과목이란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보면 현금이 계정 과목이고 자산의 계정 과목, 그리고 아파트가 자산의 또 계정 과목이고 차량이라는 게 자산의 계정 과목이고, 그리고 여기서 대출금이라는 게 부채의 계정 과목이고 자본금이라는 게 이 자본의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죠. 그냥 이름 내 재산을 보여주는데 그 재산의 목록들에 대한 이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부채에 대한 목록의 이름을 이렇게 계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재산과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재산의 변화가 지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라는 형태로 지금 포괄손익계산,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수익이 뭐냐? 도대체 어떤 수익이 있는 거냐? 그 수익을 보여주는 목록 자체가 계정 과목인 거예요. 이것도 계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건 수익이라는 거의 계정 과목인 거죠. 영업의 수익도 사실 크게 보면 계정 과목이고, 내가 영업 활동을 한 그 이에서 얻은 수익, 이것도 하나의 계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 그리고 그 세부 계정. 내가 커피숍을 하는데 이 커피숍을 주말에 잠깐 쉬는 동안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고맙다고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게 내 영업 활동이랑은 다른 영업 외로 얻은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을 그럼 뭘로 표시해야 될까? 내가 친구한테 이걸 잠깐 이 가게를 내가 빌려줌으로써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그럼 그게 매출액인가? 매출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이라는 게 어떻게 선입견을 가지고서 계정 과목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담당자들 분들 중에 계신데, 계정 과목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계 기준에 일부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죠. 근데 충분히 그 사이사이에 추가적으로 내가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수익이라는 형태로 1,100만 원을 보여주는 게 더 좋냐? 아니면 매출액은 1,000만 원이고 거기서 영업 매수익은 100만 원이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냐? 이런 형태가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어떤 이름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난 이 1,000만 원이란 돈은 커피를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돈이 생겼고, 잠깐 내 이 커피 사업장을 친구한테 빌려줌으로써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거든요. 그 빌려주면서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 그럼 이걸 내가 뭘로 적어 놓을 거야? 그게 임대료라고 적어 놓자 라고 정한 거예요. 임대료를 여기다 적어 놓으면 되겠다. 내가 이 매장을 빌려주면서 100만 원이라는 거 얻은 거니까 임대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 이렇게 임대료 수익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의 이름인 거죠. 수익을 표시하는, 구분하는 이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 이 비용이라는 걸 구분하는 이름이에요. 광고비, 임대료. 아니 나도 사실 빌린 거거든, 이 집이. 그럼 내가 이 커피숍을 빌렸으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을 임대료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가는 비용 목록도 이렇게 하나씩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한 목록, 이거 하나하나가 계정 과목이에요. 매출원가라는 계정 과목, 판매 관리비 중에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 판매 관리비 중에 임대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내가 사실 돈이 없었지만 이 커피숍을 차린 거는 차입금을 빌렸기 때문이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은행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라도 먼저 내야 되니까 그 이자라는 비용, 이렇게 돈들이 내가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도대체 나간 게 어디에 나간 거냐, 그런 걸 구분해서 적는 게 계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좀 길어졌는데, 리뷰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기순이익은 적은 게 아니죠. 내가 딱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수익, 내가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수익이 총 1,100만 원이 생겼는데 비용을 다 합쳐보니까
지금 비용을 다 합쳐보니까 700이더라. 그럼 700이라는 비용이 생기니까 그 차액이 1100만 원을 벌어서 700이라는 걸 썼으니까 그 차액이 400만 원이라고 생겼는데 그 차액을 이 이익이라고, 당기순 이익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내가 설정하는 그 기간 동안 번 금액이다. 수익하고 비용을 차감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